안녕하세요. 저는 이장환에게 삽니다. 오늘 저는 주요국 캐나다, 중국의 수입 규제 현황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관심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수입 규제 현황을 이 짧은 시간에 대응 전략까지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시적 이야기도 해야 되고 큰 담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여러분은 놀이공원에 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4개의 꼭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룰 예정인데요. 주제 간의 전환하고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 코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해야 되니까요. 각 마을들 간의 주제가 맥락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먼저 통계라는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반덤핑 제도라는 마을에 들러서 중국, 캐나다 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소 뜬금없지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이렇게 4개의 마을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혹시 이 구부러진 선을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전 한 번도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놀이공원의 지도를 형상화했는데요. 뭐 롤러코스터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변화무쌍한 건 다 똑같고요. 지금 무역 구제 이 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통계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무역 구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예요. 왼쪽 표가 올해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외국에서 무역 구제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나라 별로 건수를 이렇게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오른쪽은 작년 비슷한 기간 동안의 건수입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1위를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인도가 2등으로 떨어졌고요. 그 자리를 큰 격차를 벌리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한 나라로 등극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 박정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저희 무역 구제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입니다. 모든 현상을 미국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미국이 단연 그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3등에서 4등으로 캐나다가 6등에서 5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눈여겨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국가별, 품목별 통계를 잡아봤어요. 작년에도 이런 분석을 하긴 했는데요. 거의 변하진 않았어요. 미국은 여전히 철강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역 구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인도는 여전히 화학을, 터키, 중국도 화학 쪽입니다. 캐나다는 압도적으로 철강이죠. 제가 어제 캐나다 출장 다녀왔는데요.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 개시할지 지금 임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는 빨간색이니까 화학이에요. 자, 이 품목적인 관점을 공간으로 펼쳐놓으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EU가 철강 쪽이고요. 인도, 중국, 터키, 브라질이 화학 쪽에 치중돼 있어요. 이쯤 되면 이 무역 구제 제도하고 품목 간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짬을 내서 해볼게요. 무역 구제 제도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품목 간의 치중 현상을 보이느냐. 일은 이러합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어떤 나라의 일국의 국내 산업에, 그 나라 산업에 피해가 생겼다고 칩시다. 국내 산업 피해라는 건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건 사회건 국가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특히 대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매번 지목되는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면 이 대량으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 적국이네, 뭐 싸게 덤핑으로 들어오네, 저쪽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서 싸게 들어오네, 이거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정서도 생기고요. 명분을 찾는 겁니다. 방어적 기제의 첫 번째는 명분 찾기와 또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믿기예요. 물론 그럴 만한 곳에 피해를 입었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제는 각 명분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수입이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될 텐데요. 명분을 앞에 붙이면 돼요. 뭐 적국이면 반적국 관세 이렇게 붙이면 될 거고요. 덤핑이면 반덤핑 관세. 이런 모습이 가트 이전 혹은 뭐 가깝게는 WTO 체제 이전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WTO 체제에서 인정되는 방어 방법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로 제한돼요. 덤핑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조금에 대한 반보조금, 뭐 조치 내지는 상계 관세, 그리고 대량 수입 자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입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출발한 게 품목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어떤 나라에 저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청원되는 그 산업이 어떤 나라는 철강이라는 거고요. 어떤 나라는 화학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나라, 특히 이거 굉장히 거친 방법인데요. 갈라치기 한번 해볼게요. 선진국이라면 주로 완숙산업, 성숙산업에서 이 주목을 많이 받고 거기서 청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곳이 바로 철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성장시키고자 하는, 좀 보호해 줬으면 하는 미숙한 유치산업 쪽에서 청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화학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는 철강, 중국은 화학, 섬유 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캐나다하고 중국 쪽 통계를 조금 더 본다면 중국은 작년에 비해서 그리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괄호 안의 숫자는 이걸 연도 환산하기 위해서 2008년도 지금 숫자를 연환산한 것뿐이에요. 반면에 캐나다는 올해 레코드를 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캐나다의 현상을 근린국, 즉 미국 동조화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즉 미국에서 급증되는 철강 수입 구제 조치의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 시장을 캐나다에서 찾았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로 수입이 몰리니까 그 반작용으로 캐나다에서 수입 규제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는 풍선 효과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겁니다.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무역 구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반덤핑 제도 마을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분하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도 비판을 받아요. 과감하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전 세계 반덤핑 관세 제도는 거칠게 보면 이렇게 캐나다 방식, 미국 방식, 그리고 EU 방식, 중국이 EU 방식에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각국의 반덤핑 관세법의 입법 시기를 보면 캐나다가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1904년도에 입법을 했고요. 그 뒤 미국이 21년, 그다음에 중국은 1997년도에 와서나 마쳤습니다. 캐나다 덤핑 조사기관은 CBSA인데 세관이 하고요. 산업피해 조사는 CITT라고 국제무역재판소 같은 데서 합니다. 중국은 중국 상무부에서 해요. 그다음에 반덤핑 관세가 일단 부과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과되느냐 하면 캐나다하고 중국은 그냥 결과가 나오면 쭉 5년간 그냥 부과됩니다. 이걸 전진적 방식의 부과라 그러고요. 미국은 복잡해요. 매치하고 정산하고 이걸 소급적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볼 거는 부과 형식에 대한 건데요. 먼저 중국은 덤핑률 나온 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요. 뭐 10% 나왔다면 10%만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형식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다소 다릅니다. 캐나다는 덤핑률 방식이 아니라요.
뭔가 이 수출품이 받았어야 될 가격, 그걸 정상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 가격을 설정을 해놔요. 그 가격보다 높이 들어오면 관세부가 없어요. 그 가격보다 낮으면,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100원이라고 쳐보죠. 근데 90원에 들어와요. 그러면 반덤핑 관세가 10만큼, 차액만큼 부과되는 형식이에요. 이걸 특별하게 노멀 밸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반덤핑 관세 제도를 잘 이해하는 상위 10% 1% 안에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시간이 불을 확 당겨가지고 좀 어려운 주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이고야. 일단은 덤핑 관세 부과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시면 돼요. 뭔가 저가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그쪽 나라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덤핑이 돼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조사당국이 조사를 해서 반덤핑 관세를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관세는 수입자가 내는 거예요. 계산 구조를 좀 더 본다면 밑에서부터 보세요. 수출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보죠. 그 근거는 위에 있어요. 1,500원에 팔아서 비용이 500원 발생해서 공장도 1,000원, 2,000원 됐어요. 내수는 보면 평균이 1,000원이니까 그냥 1,000원 가져와서 계산하면 덤핑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실제로는 여기 원가라는 허들이 있어서요. 원가 미만의 내수는 무시되고요. 1,100원만 살아남아서 덤핑 마진 10%가 나오는 형식이 지금 현재 덤핑 마진 계산 구조예요. 이래 되면 결국 얘가 1,000원에 덤핑을 쳐서 피해를 줬다는 거고 그게 10%의 반덤핑 관세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수입자는 1,000원에 수입을 하면 10% 100원의 관세를 내게 되니까 1,100원만큼 원가가 되겠죠. 이게 사실 정상가치화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걸로 한번. 제가 여러 번 모아놓고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제 평생 처음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관세가 부과된 상태예요. 그리고 상황을 세 가지로 놓고 보죠. 처음에는 1,000원으로 계속 수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빨간색만 보세요. 1,100원으로 올리는 상황. 세 번째는 900원으로 낮추는 상황. 이걸 놓고 중국 제도와 캐나다 제도가 어떻게 반덤핑 관세 걷어들이는 게 다른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이해 못했다고 슬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어머나. 네. 아까 앉아서 보면서 왜 저렇게 잘못 누르지 했는데 저도 잘못 누르게 되네요. 반덤핑 관세가 현재 중국이 10%가 나왔고 캐나다는 그렇게 발표 안 해요. 원래 받았어야 될 가격은 1,100원이라고 공표를 해요. 그 상황에서 1,000원의 수출이 일어났고 1,000원의 수입을 했어요. 이때 반덤핑 관세는 중국 같은 경우는 10% 계산합니다. 그래서 1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수입자는 1,000원의 물대를 주고 100원의 관세를 저쪽 나라 수입국 세관에 넣으니까 1,100원에 사오는 꼴이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100원이라고 내가 설정을 해놨는데 1,000원에 수입을 해왔네요. 차이가 100원이죠. 100원만큼 관세가 부과되고 1,100원으로 수입되는 꼴이에요. 밑에 괄호는 만약에 어떤 회사가 노멀 밸류 1,100원이라고 그러니까 노멀 밸류를 설정하지 않은 품목을 들여오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적어놨어요. 그건 일단 지금 단계에서 무시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올려봤어요. 1,100원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1,100원에서 그냥 내면 돼요. 10% 하니까 110원이 되고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1,210원의 원가를 가집니다. 캐나다는 1,100원에 노멀 밸류를 설정해 놨죠. 1,100원 수입해 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킨 거예요. 관세를 안 내요. 네. 저 1,100원이 그대로 수출자한테 바로 가는 거죠. 100원이 밖으로 안 새고. 이번에 내려볼까요? 중국은 내리면 반덤핑 관세를 덜 내요. 반면에 캐나다는 내리건 말건 어쨌든 1,100원에 맞춰요. 차익 200원을 걷어버리는 거니까요. 이게 그 유명한 캐나다 노멀밸류 제도를 이해하신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상위 0.1%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캐나다의 특징을 보자면, 종합해 보면 캐나다 반덤핑 관세의 특징을 통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첫째, 철강 분야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체 시장인지 이상하게 미국의 동조 현상을 많이 보여요. 즉 미국에서 수입 구제 조치, 반덤핑 관세 조치가 걸린 품목이 있다면 1년, 2년, 길게 잡아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도 그 물품에 대한 수입 구제 조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요. 뭐 예를 들면 뭐 파이프 제품들, 도금 강판 제품들, 뭐 철강은 아니지만 대용량 변압기 다 2, 3년 내에 시간차를 두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도의 특징을 보면 실제 조사 받아보면 캐나다 조사는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저희가 노멀 밸류 시스템이라는 걸 살펴봤지만 캐나다에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되면 비록 수출이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러면 답변서 안 내시고 대응을 포기하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수하고 원가 자료만 제출해서 노멀 밸류라도 받아 놓으시면 향후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세요. 중국 특징은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화학 제품하고 화학 섬유 제품에 집중되고요. 이게 인도와 유사한 겹침 현상도 보이긴 합니다. 특히 화학 제품에 대해서 하류 쪽 품목에서 원재료 쪽으로 상류 품목으로 올라가면서 제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아마 산업 발전 단계, 개발 단계의 형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뜬금없이 다른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마을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무역구제 빅히스토리예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느 분들한테나 비판을 받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양의 무역구제 제도, 무역 그냥 제도를 관념화했던 게 아마 15, 18세기 사이 되니까 이때부터 잡아볼게요. 이때를 소위 중상주의 시대라 그러고요. 이때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된 큰 정부 시대였고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남의 금을 많이 뺏어오고 반대로 보호무역을 해서 금의 유출을 막는 게 좋은 무역 정책이었대요. 그러다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을 줬죠. 그게 고전학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그 영향을 받은 무역 정책이 주류가 됩니다. 이게 1930년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즉 1900년 초반까지 주류라고 거칠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정부는 작아야 돼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야경 국가 개념이 여기 들어요. 딴 거 할 거 없고 경제 왜 개입을 해? 그냥 밤에 도둑이나 잡으면 될 것이지.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무역은 그냥 냅두면 되는 자유무역 사조가 주류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오고 케인지안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 1970년까지 잡아본다면 이 시대에는 다시 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돼요. 정부가 나서서 고용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역 사조에서는 보호무역이 나옵니다. 이게 형식상으로는 뭐 블록주의, 동맹, 연합의 형태로 차별적인 모습을 띄어요. 그러다가 제가 살았고, 그죠? 제가 배웠고, 제가 직장생활을 했던 시기, 70년대부터 얼마 전까지 저희는 신고전 학파 시대에 살았고요. 무역 정책도 여기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 정부가 개입하면 뭔가 좀 엉성할 것 같은, 즉 작은 정부 시대에 살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자유자가 붙으면 뭔가 좋았어요. 경제학 서적들도 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게 2008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2012년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대충 중간에 2010년으로 봅니다.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닌가 싶어요. 큰 정부가 다시 대두가 되고 그 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율이에요. 특히 만만한 게 방어적 외제하는 즉 수입에 많이 집중될 수 있거든요. 수입 즉 보호무역주의가 되고요. 그게 다시 블록주의. 비록 앞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했지만 FTA 역시 위장된 보호무역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무역정책의 변화에서 당연히 무역구제 제도도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치가 높아집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 역량도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무역전쟁이란 얘기도 있고요. 같은 품목이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소되는 현상, 그다음에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계관세 조사, 정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상계관세 조사가 증가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덤핑 보조금의 조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적대감을 보여요. 니네 자료 못 믿겠어, 고쳤지라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당연히 반작용으로 불복하는 사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나 나와야 될 융합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조사기관 간의 융합도 일어나고요. 특히나 덤핑 조치를 우회 덤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확대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느냐? 만약 지난 시대가 재래전이라고 해보세요. 그때는 동원된 군대, 전문가들끼리만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어쩌면 전체 사회가 충돌하는 총력전 시대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유럽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였대요. 폴란드 윙드 후사르라는 부대인데요. 폴란드 기병대였답니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 총력전을 전개한 독일의 전차 부대에 맞서서 현대전 사상 가장 아름다운 돌격을 합니다. 이 전설을 묘사한 작품이 유럽 밀리터리 디오라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작품 제목이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한국인 작품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 무역 구제 대응의 단면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수출자들 대응 정말 잘했어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셨고요. 자부심을 가질 만큼요. 근데 최근 한국 수출자들의 대응 그 결과를 보면 역부족이라는 느낌? 예, 총력전을 펼치는 상대에게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는 2차 대전의 폴란드 기병대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전환기의 대응 전략은 뭐냐? 국제조사가 일상화됐으니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기에는 뭔가 밍숭밍숭하죠. 그래서 마지막 마을로 들어갑니다. 대응 방안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대응 방안을 논하려면 우리는 무역 구제 제도, 특히 조사라는 게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거칠게 갈라치기 할게요. 국제조사라는 거를 알아보려면 이 세상의 모든 조사라는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은 빼고 거의 모든 조사는 본질적으로 둘 중 하나 같아요. 왼쪽은 무죄가 추정되고 조사당국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반대쪽은 유죄가 먼저 추정되고 무죄를 대응하는 쪽, 피검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일 겁니다. 국제조사가 그러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덤핑 조사라고 친다면 높게 덤핑한 걸로 추정이 돼요. 여러 가지 현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의제 자백을 한 상태와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조사에서는 조사관이 열심히 안 해요. 조사관이 나서서 우리의 무죄를 덤핑하지 않았음을 밝혀주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시대의 조사 강화는 더욱더 게으른 조사관을 만나는 거예요. 역으로 결국 반덤핑 조사의 본질은 조사관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높은 덤핑률을 받았다는 초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그에 대해서 입증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그걸 얘들이
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칭하면 조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즉 높은 덤핑이라는 유죄 상태에서 형식은 두 개예요. 주장을 답변으로 하고 입증을 현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통해서 낮은 덤핑으로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조상을 헷갈리게 하면 그 케이스는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조사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얘기할까 하다가 이래야 좀 더 권위가 서는 것 같아서 책을 한번 뒤져봤어요. 창조를 이끄는 13가지 생각도구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의 기법으로 감정이입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분이 계신데요. 바바라 맥클린톱이라는 여사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옥수수 분자 구조를 알아내셨대요. 이때 세상의 반응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옥수수도 아닌데?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옥수수인지 옥수수가 난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왔고 그 순간 나에게 옥수수 분자 구조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감정이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걸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아마 연극, 연기 쪽일 거예요. 그죠? 배우들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요. 우리가 설득해야 될 조사에서 국제조사에서 설득해야 될 조사 당국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요. 정부, 외국인, 법률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설득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사 당국으로 이입을 해야 돼. 이 과정에서 융합적인 대응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원리를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조사 대응에 실패한 거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조사 당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맞은 그렇게 반덤핑 대응을 잘했다고 칭송받아왔던 한국 수출자들이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대응 실패한 거 다 설득 실패한 거예요. 그 용어가 AFA예요. 나를 설득 실패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제도예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비로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예요.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건 미리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닥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기하는 분들 하루 전에 대본 보고 올라가서 연기하면 되나요? 감정이입도 안 됐는데?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한국 기업들 그동안 잘해왔지만 또 한 번 진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서야 되는데요. 그 한 걸음은 이거예요. 내 스스로를 먼저 설득시켜야 돼요. 미리 스스로를 설득시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사전 준비예요. 그 과정에서 요즘 현대에서는 시스템적, 전산적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돌아봤던 마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통계라는 마을에서 건수, 미국이 1등이 됐고 캐나다가 치고 올라오는 형세를 보였고요. 이걸 갈라치자면 철강하고 화학이라는 두 품목 부류로 나눠지더라. 선진국, 개도국의 모습이 보였고요. 캐나다, 중국도 그에 함몰됐었어요. 그리고 반덤핑 제도 특징에서 반덤핑 과세 부과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캐나다 노멀 밸류 시스템 상위 0.1%에 들어가는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데서는 큰 정부 보호무역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관측 현상들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 시대는 종말했고 우린 인식을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건 이 국제조사라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것. 대응 방안에서는 국제조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추정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입증 책임과 설득의 문제인데 그 본질에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고 그를 위해서는 선제 대응. 선제 대응은 설득하는 스스로를 먼저 설득해보는 것, 사전적으로 전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 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